군부대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여군 최초의 투스타 사단장이 장군이 몰래 부대의 감찰을 시행하게 되고 부패 세력을 발견 후 그들을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강원도 화천의 산세는 더욱 험준하게 제 본 모습을 드러냈다. 민간인 통제선 너머 겹겹이 이어진 산줄기들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27보병사단 통칭 이기자 부대. 그 이름만으로도 최전방의 긴장과 강인한 훈련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곳. 바로 그 철옹성의 심장부로 새로운 지휘관을 태운 검은색 지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차량 뒷좌석에 앉은 정수와 소장은 굳게 입을 다문 채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위장막과 철조망, 그리고 이겨놓고 싸운다. 는 섬뜩할 정도로 호전적인 구호가 새겨진 입간판들.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은 이 낯선 풍경 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보병사단장. 그 화려한 수식어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다. 육군사관학교 최초 여성 수석 졸업, 최연소 연대장, 그리고 합참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독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녀의 군 경력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모든 경력 뒤에는 늘 여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야전 경험이 부족하다. 지휘관으로서 카리스마가 약할 것이다. 독한 성격으로 부하들을 피곤하게 만들 것이다. 수많은 편견과 질시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군대의 꽃이라 불리는 사단장, 그것도 최전방 보병사단의 지휘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이자 가장 혹독한 시험대였다. 사단 사령부 연병장의 차량이 멈춰 서자 군악대의 우렁찬 연주가 시작되었다. 사단장 이취임식을 위해 수백 명의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정수아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계급장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단상 위로 올라가는 그녀의 걸음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지만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의 시선이 마치 수백 개의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한쪽에 서 있는 부대 주요 간부들에게로 향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부사단장인 차도현 준장이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은 전형적인 야전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정수아의 육사 동기였지만 늘 그녀의 그늘에 가려 2인자에 머물러야 했다. 누구보다 야전 경험이 풍부하고 병사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듣는 그였기에 온실 속 화초 같은 정수아가 자신의 상관으로 부임한 것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옅은 미소 속에는 경계심과 자격지심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그 옆에는 사단 작전 참모인 황준혁 중령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차도현 준장의 신복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야심이 크고 권위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정수아를 바라보는 시선조차 피하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런 인물이 작전 참모라는 핵심 보직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부대가 가진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임하는 사단장의 격려사와 정수아의 취임사가 이어졌다. 본관 정수아 소장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제27보병사단장의 중책을 명받았습니다. 이기자라는 이름에 담긴 승리의 정신을 이어받아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대를 만들기 위해 본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장병들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흥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저 지루하고 기나긴 행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한 공허한 눈빛들 뿐이었다. 정수아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이 철옹성에 얼마나 깊고 두꺼운 벽이 세워져 있는지를 실감했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사단장실에서 첫 업무 보고가 시작되었다. 넓은 사단장실은 전임자의 취향인 듯 각종 기념패와 서예 액자로 가득 차 있었다. 정수아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거대한 작전지도 앞에 섰다. 사단 현황 보고를 시작해 주시오, 차준장. 차도현 준장이 앞으로 나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각종 훈련 성과 지표, 병력 현황, 장비 가동률 등 보고서상의 수치는 완벽에 가까웠다. 그 어떤 문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인 부대의 모습이었다. 이상으로 우리 27사단은 전군 최고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정수아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작전 지도만을 응시했다.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짓눌렀다. 간부들의 시선이 그녀의 입으로 쏠렸다. 칭찬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황중령. 정수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목당한 황준혁 중령이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예, 사단장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분기 사단 내 타령 및 사고 건수는 0에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95% 이상이 매우 만족으로 나와 있군. 사실인가? 예, 그렇습니다. 차도현 부사단장님의 지도 아래 전 장병이 일치단결하여 이룩한 성과입니다. 황중령은 교묘하게 공을 차도현 준장에게 돌렸다. 정수아는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기만은 죄악이야, 황중령. 나는 지금 자네의 생각, 아니 진실을 듣고 싶네. 정말 이 부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정수아의 서늘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 했다. 황중령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사단장님, 그 말씀은... 됐어. 앉으시오. 정수아는 더 이상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간부를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숫자로 된 보고서를 믿지 않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은 것만을 믿을 것이오. 오늘부로 사단 내 모든 형식적인 보고와 의전은 금지한다. 지금부터는 진짜 이기자 부대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길 바라오. 이상. 회의는 여기까지. 그녀의 선언에 간부들은 술렁였다. 특히 차도현 준장의 표정은 복잡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정수아는 그들의 반응을 뒤로한 채 사단장실을 나섰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철옹성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부대, 그 두꺼운 벽을 깨고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고 있는 상처를 드러내기 위한 외로운 전쟁이. 정수아 소장의 부임 첫 주 27사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모든 형식적인 보고와 의전을 폐지시켰다. 사단장에게 올리는 모든 보고서는 3페이지를 넘지 못하게 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우렁차게 외치던 경례 구호도 목례로 대체시켰다. 간부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서서히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군대 기강이 이게 뭐야? 사단장님이 무슨 시민단체 대표라도 되는 줄 아나? 여자는 역시 안 돼. 군대 생리를 너무 몰라. 뒷담화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정수아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그녀는 지금 간부들의 환심을 살 때가 아니라 부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정수아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행동을 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그녀는 간부 식당이 아닌 사병 식당으로 향했다. 수행을 위해 따라 나서려던 비서실장 강 대위를 손짓으로 막고 식판을 든 채 혼자서 배식대 앞에 섰다. 그녀의 등장에 시끄럽던 사병 식당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밥을 씹던 것도 잊은 채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난데없이 나타난 여성 사단장을 쳐다보았다. 배식을 하던 취사병들은 너무 놀라 국자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뭘 그렇게 놀라나? 나도 밥 먹으러 온 사람이야. 어서들 담아주게. 정수아의 말에 취사병들은 허둥지둥 배식을 시작했다. 그녀의 식판 위에는 멀건 된장국과 몇 가닥의 김치,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 볶음이 담겼다. 보고서상으로는 분명히 돼지고기 고추장 불고기였지만 식판에 담긴 것은 고기보다 비계와 양파가 더 많은 멀건 무언가였다. 정수아는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걸어갔다. 그녀가 다가가자 병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를 피했다. 결국 그녀는 텅 빈 테이블에 홀로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떠먹는 순간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소금물에 된장을 푼 듯 밍밍하고 차가운 맛이었다. 고기 볶음에서는 누린내가 났고 김치는 시다 못해 쓴맛이 났다. 이것이 전군 최고의 사기를 자랑한다는 부대의 식단이란 말인가. 정수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안으로 우겨넣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식사를 즐기는 기쁨이 아니라 빨리 이 시간을 끝내고 싶어하는 의무감과 체념만이 가득했다. 그때 식당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황준혁 중령과 몇몇 참모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정수아가 사병 식당으로 갔다는 보고를 뒤늦게 받은 모양이었다. 아니, 사단장님, 여긴 어인일로. 황중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정수아의 식판에 담긴 형편없는 음식에 잠시 머물렀다. 황중령, 자네도 아직 식사 전인가? 마침 잘 됐군. 이리 와서 같이 들지. 정수아는 맞은편 자리를 턱으로 가리켰다. 황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닙니다. 저는 간부식당에서. 간부식당 밥이랑 사병식당 밥이 다른가? 같은 솥에서 나온 밥일 텐데. 설마 우리 27사단은 간부용 쌀과 사병용 쌀을 따로 보관하기라도 하나? 정수아의 서늘한 농담에 황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사단장님의 귀한 걸음에 누가 될까봐 어서 간부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됐네. 나는 여기서 병사들과 함께 이 맛있는 저녁을 즐기겠네. 자네들은 어서 가서 식사들 하게. 정수아의 단호한 말에 황중령과 참모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그들이 식당을 빠져나가며 불만스럽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정수아의 귀에 들렸다. 별일이야 정말. 사단장이면 사단장답게 행동해야지. 보여주기식 쇼도 아니고. 정수아는 그들의 말을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남은 밥을 꾸역꾸역 입에 넣었다. 이 형편없는 식사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병사들에 대한 기만이자 군수 시스템 어딘가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식사를 마친 정수아는 식당을 나와 사령부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본부대 건물 뒤편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여군 휴게실 근처를 지날 때였다.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절망은 감춰지지 않았다. 정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위로를 건네야 할까? 하지만 자신의 등장이 오히려 그녀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짐했다. 저 울음소리의 주인을 그리고 그녀를 울게 만든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정수아는 부사단장인 차도현 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차준장, 오늘 저녁 식사는 만족스러웠나? 정수아의 질문에 차도현은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신중하게 대답했다. 늘 먹던 밥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사병식당에 갔었네. 그곳의 밥은 늘 먹던 밥과는 거리가 멀더군. 마치 전쟁 포로에게 배급하는 음식 같았어. 차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단장님, 야전 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고 대규모 인원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수성이라 또 그 말이군. 그렇다면 여군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특수성이라는 말로 덮을 건가? 이 부대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 정말 한 번도 해본 적 없나, 차준장? 정수아의 시선이 차도현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차도현은 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대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답변. 그는 벽이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거대한 벽. 정수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를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이 철옹성의 균열은 그녀가 직접 망치를 들고 깨부수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자정을 넘긴 시각. 27사단 사령부는 깊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당직 근무자들의 발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깰 뿐이었다. 정수아 소장은 사단장 관사의 침실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요란한 전투복 대신 어둠에 쉽게 녹아들 수 있는 검은색 활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오늘 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비밀 작전을 수행할 참이었다. 이름하여 불시 심야 순찰.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부대 경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뱀의 굴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관사를 나선 그녀는 수행원이나 운전병 없이 오로지 혼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었다. 사령부 외곽 산기슭에 위치한 보급창고 단지로 향하는 길이었다. 낮에는 보급 차량과 병사들로 분주한 곳이지만 밤이 되자 유령이라도 나올 듯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제3보급 창고 일명 부식 창고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창고 뒤편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시간에 창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정수아는 몸을 낮춰 창고 건물 벽에 바짝 붙었다. 그리고 어둠을 방패 삼아 조심스럽게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다가갔다. 창고 뒤편 공터에는 위장막이 씌워진 군용 트럭 한 대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 주위로 10여 명의 병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한우 특등급, 활전복, 자연송이 같은 일반 부대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고급 식자재 상자들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업을 느긋하게 뒷짐을 진 채 지켜보는 한 남자. 바로 작전 참모 황준혁 중령이었다. 어이, 박 병장. 똑바로 안 해? 그거 한 상자에 니들 월급 몇 달치가 들어있는지 알아? 황중령이 취사병으로 보이는 병사의 엉덩이를 군홧발로 툭 차며 소리쳤다. 박 병장은 비틀거리면서도 묵묵히 상자를 옮겼다. 병사들은 군용 트럭에서 상자를 내려 황중령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세단 트렁크에 차곡차곡 싣고 있었다. 명백한 부식 횡령 현장이었다. 군으로 보급된 물자를 사적으로 빼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 한 병사가 실수로 부식 상자를 떨어뜨렸다. 상자가 찢어지며 안에서 포장된 냉동 만두와 소시지 같은 일반 부식들이 쏟아져 나왔다. 황중령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새끼가 진짜 눈가를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바닥에 쏟아진 부식 상자를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상자는 찌그러지며 나뒹굴었다. 이딴 건 개나 줘버려. 진짜는 이쪽이라고, 이쪽.
황중령은 세단 트렁크에 실린 고급 식자재 상자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병사들에 대한 경멸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병사들은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정수아는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저것이 바로 병사들의 식판이 그토록 형편없었던 이유였다. 그들의 몫이어야 할 양질의 부식은 저렇게 간부들의 주머니와 배를 채우는데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병사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놀라 소리쳤다. 누구십니까?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황중령을 포함한 모두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에게로 쏠렸다. 정수아는 모자도 쓰지 않은 활동복 차림이었고 주변은 어두웠다. 황중령은 그녀를 민간인이나 야간 순찰을 돌던 하급 간부쯤으로 착각한 듯 했다. 그는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이, 당신 뭐야? 여긴 왜 기웃거려? 민간인이면 당장 안 꺼져. 그의 말투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정수아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판단했는지 코웃음을 쳤다. 볼 일 없으면 썩 꺼지라고. 못 볼 거라도 봤나? 그는 정수아를 무시하고 지나쳐 다시 자신의 차로 향하려 했다. 그의 어깨가 정수아의 어깨를 거칠게 스치는 순간이었다. 멈춰.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 공기를 찢는 듯한 그 한마디에 황중령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목소리에 담긴 서슬퍼런 기세의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수아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다. 희미한 달빛과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와 굳게 담은 입술. 황중령은 그제야 자신이 누구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정수아가 나지막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27사단장 소장 정수아다. 그녀의 시선은 황중령을 지나 그의 뒤에 열려있는 세단 트렁크와 그 안에 가득한 도둑맞은 물품들에 고정되었다. 지금 뭘 하고 있었나, 황중령? 내 질문에 대답해. 정적. 황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병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몇몇은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가 야심한 밤 철옹성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견고해 보였던 성벽에 첫 균열이 가는 소리였다. 야음 속의 정적은 깨졌다. 정수아 소장의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주문과도 같았다. 황준혁 중령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동자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미친 듯이 흔들렸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사냥꾼 앞에 선 사슴처럼 절망적인 공포만이 그를 지배했다. 사단장님, 이것은 그게 아니라. 황중령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변명을 쥐어짜 내려 애썼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세단 트렁크에는 도둑질한 작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현장을 부대의 최고 지휘관에게 발각당한 이 상황에서 오해이십니다. 이것은 그 야간 훈련 후 고생한 간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가 사비를 털어 준비한 것입니다. 절대 군 보급품을 빼돌린 것이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내뱉은 변명은 너무나도 유치하고 초라했다. 정수아는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사비라고? 중령 월급으로 이만한 양의 한우와 전복을 살 수 있나 보군. 자네의 월급 명세서를 내가 확인해 봐도 되겠나?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에 황중령은 입을 꾹 다물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했다. 정수아는 황중령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겁에 질려 돌처럼 굳어있는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깊은 혼란이 서려 있었다. 정수아는 즉시 그를 체포하거나 호통을 치지 않았다. 그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다. 뱀을 잡으려면 굴 전체를 파악해야 하는 법. 성급하게 풀을 베어 뱀을 놀라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품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단말기 PAD를 꺼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황중령의 당황한 얼굴, 병사들의 겁에 질린 표정, 열려있는 세단 트렁크, 그 안에 가득한 고급 식자재 상자들,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찢어진 부식 상자까지. 찰칵찰칵하는 무정한 셔터음이 정적을 갈랐다. 사진 촬영을 마친 정수아는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병사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전원 막사로 복귀한다. 오늘 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단장인 나의 직접 명령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듯 일제히 경례를 붙이고는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공터에는 정수아와 황준혁 그리고 그의 신복인 듯한 당직 사관만이 남았다. 정수아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황중령을 바라보았다. 황중령. 예, 사단장님. 오늘 밤 자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직 근무를 마저 서도록.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정각 사단장실로 들어와. 단 1초도 늦지 마. 예상치 못한 명령에 황중령의 눈이 커졌다.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처사였다. 정수아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것일까? 아니면 이 일을 조용히 덮을 기회를 주려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혔다. 정수아가 주는 불확실성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더 끔찍한 공포를 선사했다. 그리고 이 차와 내용물들은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도록.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손끝 하나 대지 마. 정수아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황준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의 뼈 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27사단 사령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정수아 소장이 오전 7시 30분 전 주요 직위자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황준혁 중령이 사단장실로 출두하기로 한 8시보다 30분 빠른 시각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이었다. 부사단장인 차도현 준장 역시 무슨 일인지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정수아의 또 다른 보여주기식 쇼일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다. 정각 7시 30분. 정수아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의 분노를 모두 지운 채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전원 착석. 자리에 앉은 그녀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부로 사단 예하 전 부대의 군수품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회의실의 술렁임이 일었다. 점검 대상은 모든 보급 창고 취사장 그리고 관련 회계 장부 일체다. 점검은 외부 기관의 개입 없이 내가 지명하는 인원들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에 의해 실시될 것이다. 차도현 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갑작스러운 전면 점검은 부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훈련과 작업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부대 운영에 차질을 주는 건 전면 점검이 아니라 썩어 빠진 군수 시스템이겠지.
내 결정에 이해 있나, 차준장? 정수아의 단호한 말에 차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정수아의 갑작스러운 결정 뒤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다. 정수아는 미리 준비한 명단을 발표했다. 점검단장으로는 그녀가 합참 시절부터 눈여겨보았던 강직한 성품의 군수참모 이대령을, 각 팀장으로는 다른 부대에서 전입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존의 부패 사슬에서 자유로운 젊은 장교들을 지명했다. 특별점검단은 지금 즉시 임무에 착수하도록. 각 부대는 점검에 무조건 협조해야 하며 비협조적이거나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녀의 선언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것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다. 전쟁 선포였다. 회의가 끝난 시각은 7시 58분. 간부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갈 때 사색이 된 황준혁 중령이 사단장실 복도에 초조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제야 정수아의 의도를 깨달았다. 자신을 신문하기 전에 자신이 손을 쓸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원천 봉쇄해버린 것이다. 이미 전 부대의 점검단이 정각 8시. 황준혁 중령이 사단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그가 방으로 들어서자 정수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출력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자, 황중령.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어젯밤 자네가 벌인 유쾌한 파티에 대해서 말이야. 정수아의 눈빛은 한 점의 온기도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반격의 서막은 그렇게 올랐다. 정수아 소장의 칼날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이석현 군수참모를 필두로 한 특별점검단은 사단 예하 부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급습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점검단이 들이닥친 부대의 부식 창고와 행정반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저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교묘했다. 점검단이 부식 창고의 재고 장부를 요구하자 담당자는 어젯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전산 시스템이 고장나 장부가 모두 손상되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수기장부는 오늘 아침 파쇄기에 실수로 갈아버렸다고 했다. 취 사장의 CCTV 녹화 기록은 점검이 시작되기 불과 몇 시간 전부터 녹화 오류라는 메시지만을 띄우고 있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이 대령? 점검 상황을 보고받는 정수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놈들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한쪽을 건드리면 다른 쪽에서 즉각 반응합니다. 이석현 대령의 보고는 암담했다. 명백한 심증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물증을 잡아내기가 어려웠다. 관련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맞춘 진술을 반복했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정수아는 이 모든 저항의 배후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다. 황준혁 중령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었다. 부사단장 차도현.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정수아의 점검을 지지하며 부대의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점검단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었다. 사단장님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부대 분위기가 흉흉하다. 일단은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걸세. 차도현은 동기들과의 사적인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경고를 흘리며 점검에 협조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넣었다. 그의 교묘한 이중 플레이는 점검단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그는 정수아의 칼끝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황준혁이라는 꼬리를 방패 삼아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다.
한편 사단 본부대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한지민 중사는 이 모든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뛰어난 행정 능력과 어학 실력을 갖췄지만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번번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진급에서 누락되었다. 황준혁 중령은 사사건건 그녀를 트집 잡아 모욕을 주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따르라며 희롱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수없이 국방부 헬프콜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내부 고발자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입술을 깨물며 참아왔다. 그러던 중 정수아 소장이 부임했다. 처음에는 그녀 역시 또 한 명의 보여주기식 여성 장군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수아의 행보는 달랐다. 사병 식당에서의 식사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패와의 전쟁. 한지민은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저 어둠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빛.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날 밤 한지민은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모든 이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사단 내 병사들을 위해 마련된 사이버 지식 정보방, 일명 싸지방으로 향했다. 그곳의 컴퓨터는 IP 추적이 어렵고 보안이 허술해 익명성을 보장받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컴퓨터 앞에 앉은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발각되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 군 생활이 끝나는 것은 물론 사회에서도 매장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다른 여군 후배들을 그리고 매일같이 형편없는 식사를 강요당하는 병사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수신인 란에 정수아 소장의 공식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제목은 단 4글자였다. 썩은 뿌리는 더 깊습니다. 한지민은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보고 들었던 부대의 모든 비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대신 부식 횡령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검은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지, 특정 간부들이 주말마다 부대 물자를 이용해 어떻게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한 여군들에게 가해지는 교묘한 따돌림과 성희롱, 그리고 실적 가로채기 등 인권 침해 실태도 조목조목 고발했다. 이것은 단순한 투서가 아니었다. 부대의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썩어 들어갔는지를 분석한 치밀한 보고서에 가까웠다. 메일을 모두 작성한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사단장님의 칼날이 진정으로 향해야 할 곳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만약 사단장님께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는 어둠 속에서나마 힘을 보탤 것입니다.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린 채 한지민은 한참을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된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 같은 시각 사단장실에서 늦게까지 점검 상황을 보고받고 있던 정수아의 단말기에 새로운 메일 도착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다. 피곤한 눈으로 메일을 열어본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한 줄 한 줄 스크롤을 내리는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메일을 끝까지 다 읽은 정수아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거대한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황준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 부대는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깊고 체계적으로 썩어 있었다. 그녀는 익명의 발신자를 추적하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발신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결심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에 그녀 또한 보이지 않는 칼로 응답하겠다고. 익명의 이메일은 정수아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대규모의 공식적인 점검은 부패한 조직에게 대비할 시간과 명분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거대한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정작 교활한 늙은 이무기들은 그물코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린 격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물이 아니라 이무기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작살이었다. 정수아는 즉시 특별점검단의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시켰다. 표면적으로는 부대 안정과 연말 훈련 집중을 위해 점검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차도현 준장을 비롯한 부패 세력은 그녀가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물러섰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황준혁 중령에 대한 징계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경고 조치에 그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부대는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정수아는 점검단 인원 중 가장 신이 많은 소수 정예 인원들로 비밀팀을 꾸렸다. 그리고는 익명의 메일에 언급된 단서들을 하나씩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접촉한 인물은 부식 창고 횡령 현장에 있었던 취사병 박태준 병장이었다. 정수아는 공식적인 소환 절차 대신 저녁 점호가 끝난 후 비서실장을 통해 박 병장을 사단장 관사로 조용히 불렀다. 영문도 모른 채 관사로 불려온 박태준 병장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사단장이 자신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른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앞에 선 정수아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젊은 병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다. 많이 놀랐을 테지. 미안하네. 자네를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어. 예상 외의 따뜻한 말에 박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 병장. 나는 자네를 처벌하거나 추궁하려 부른 게 아니네. 진실을 듣고 싶어서 불렀어. 자네들이 매일 먹는 그 밥 자네가 만들면서도 화가 나지 않던가. 자네 동기들과 후임들에게 그런 음식을 먹여야 하는 심정이 어땠나? 정수아의 진심 어린 질문에 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서름과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좋은 식자재는 황중령 같은 간부들이 주말마다 열리는 바비큐 파티를 위해 모두 빼돌려갔고 남은 건더기도 없는 재료로 밥을 만들어야 했던 기막힌 현실을 토로했다. 그의 증언은 익명의 메일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정수아는 그의 모든 증언을 녹음하며 그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다. 정수아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차도현과 황준혁의 귀에도 들어갔다. 정수아가 물러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정수아를 사회적으로 군인으로서 매장시켜 버리기로 한 것이다. 그때부터 27사단 내부에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단장, 히스테리가 장난 아니라더라. 여자라서 그런지 감정 기복이 심하대. 젊은 비서실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밤마다 관사로 부른다잖아. 알고 보니 합참의 특정 파벌 라인인데 우리 사단 해체시키려고 보낸 스파이라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익명 게시판에는 그녀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사단 바깥으로까지 소문이 새어나갔다. 이것은 정수아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그녀의 모든 개혁 조치를 감정적인 여자의 치기로 폄훼하려는 비열한 음모였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황준혁은 과거 정수아가 연대장 시절 근무 태만으로 징계를 주었던 한 장교를 찾아냈다. 그는 그 장교에게 접근해 정수아 소장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당신의 앞길을 막았다. 이번 기회에 억울함을 풀라고 부추겼다. 결국 그 장교는 황준혁이 써준 진정서에 도장을 찍었다. 진정서의 내용은 정수아 소장이 부하에게 사적인 감정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행했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그 진정서는 차도현의 손을 거쳐 육군 본부 감찰실로 곧장 접수되었다. 현역 사단장, 그것도 최초의 여성 사단장에 대한 투서는 그 무게가 남달랐다. 육군 본부는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날 오후 정수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이었다. 정 소장,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됐네. 정 소장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감찰 조사가 개시될 예정이야. 당분간 모든 공식적인 지휘 활동을 중단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라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정한 목소리에 정수아는 순간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 독사의 이빨이 마침내 그녀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하나는 부대 내의 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천의 산세는 여전히 굳건했지만 그 위로 드리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있었다. 정수아 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육군 본부 감찰실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27사단에 맹렬한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닥쳤다. 부사단장 차도현 준장이 사단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자 부대의 공기는 하룻밤 사이에 다시 얼어붙었다. 변화를 향한 희미한 기대감은 거대한 절망감에 집어삼켜졌다. 가장 기세등등해진 것은 황준혁 중령과 그의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정수아의 개혁 조치들을 비웃으며 역시 여자는 안 된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다. 병사들의 식단은 보란듯이 원상복귀되었다. 다시 멀건 국과 비계만 가득한 볶음이 식판을 채웠다. 잠깐이나마 사람다운 밥을 먹었던 병사들의 상실감은 더욱 컸다. 그들은 희망이 꺾인 자리에서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정수아는 사단장 관사에 사실상 유폐되었다. 매일 아침 찾아오는 본부 감찰팀은 처음부터 그녀를 범죄자 취급했다. 그들은 정수아의 강직함을 독선으로, 원칙을 소통부재로 몰아갔다. 그녀를 고발한 옛 부하와의 대질신문에서 그 장교는 황준혁이 써준 각본대로 눈물을 흘리며 정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연기했다. 정수아는 거대한 음모에 덫에 갇힌 채 서서히 고립되어 갔다. 그녀가 꾸렸던 비밀팀은 흩어졌고 그녀에게 용기를 얻었던 이들은 공포에 떨었다. 특히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던 한지민 중사와 횡령 현장에서 정수아와 마주쳤던 박태준 병장은 극심한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렸다. 자신들의 행동이 결국 정의의 사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자책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철 같던 정수아의 정신도 마모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모욕적인 신문과 완전한 고립. 밤이 되면 그녀는 텅 빈 관사에서 홀로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내가 틀렸던 걸까? 처음으로 그녀의 신념이 뿌리째 흔들렸다. 거대한 아기에 맞서 싸우려 했던 것 자체가 한낱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지도 모른다는 패배감이 그녀를 덮쳤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그녀의 존재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모두가 절망하던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불씨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첫 불씨는 저녁을 코앞에 둔 박태준 병장의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그는 이대로 도망치듯 부대를 떠날 수 없었다. 자신에게 처음으로 인간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던 사단장을 이대로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남은 군 생활을 전부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몰래 숨겨두었던 구형 휴대전화를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황준혁과 그 무리들이 PX에서 술판을 벌이며 그 여자, 우리가 제대로 담갔다고 떠벌리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야간 근무를 핑계로 간부들이 부식 창고에서 물건을 빼돌리는 장면을 촬영했다. 두 번째 불씨는 한지민 중사의 죄책감 속에서 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정수아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행정 능력을 이용하기로 했다.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그녀는 군수처의 회계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이중 장부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차도현 준장의 주변인들에게 흘러들어간 명백한 증거들을 찾아내 암호화된 저장 장치에 담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 묻혀있던 작은 불씨들이 다시 뜨거운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박태준 병장의 저녁일. 그는 부모님이 기다리는 집이 아닌 사단장 관사로 향했다. 그는 복무 중 빌렸던 책을 돌려드리러 왔다는 핑계로 정수아를 만날 수 있었다. 수척해진 정수아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단장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이걸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는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단장님은 제가 군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괜찮냐고 물어봐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철혈의 백합 정수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강철을 녹이는 것은 불이 아니라 때로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며칠 뒤 비서실장을 통해 발신인 불명의 작은 소포가 전달되었다. 그 안에는 데이터 저장 장치와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라는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차도현과 황준혁의 숨통을 끊을 완벽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두 개의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순간 정수아는 더 이상 바람 앞의 등불이 아니었다. 그녀는 반격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으로 되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의 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복수와 정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정수아의 반격은 군 내부에 보고 라인을 따르는 어리석은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전선을 동시에 구축하는 입체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첫째, 박태준 병장이 녹음한 황준혁이 우리가 담갔다고 자랑하는 가장 자극적인 녹취 파일은 군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와 신뢰하는 언론사 기자에게 동시에 흘러들어갔다. 둘째, 한지민 중사가 목숨을 걸고 빼낸 회계 비리 자료는 국방부의 감찰 라인을 건너뛰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군인권센터에 직접 전달되었다. 셋째,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는 육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에게 직보되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사건을 덮거나 축소할 수 없도록 그녀는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자신의 전쟁터로 만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연일 27사단 부패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인터넷에서는 군의 자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군인권센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수아 소장에 대한 표적 감찰 의혹을 제기했다. 상황은 극적으로 역전되었다. 국방부는 빗발치는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수아에 대한 감찰을 즉시 중단했다. 대신 참모총장 직속의 특별수사단이 27사단에 급파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차도현 준장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리 사실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으로 인해 27사단을 넘어 군 전체의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부패의 고리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황준혁 중령을 비롯한 수십 명의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정수아 소장은 모든 혐의를 벗고 27사단장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복귀는 승리자의 개선 행진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를 입고 무너진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찬 귀환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사병식당을 바꾸었다. 한지민 중사는 그 용기를 인정받아 오랫동안 누락되었던 진급을 했고 주요 보직에 발탁되었다. 민간인이 된 박태준에게는 국방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되었고 그는 장교의 꿈을 키우기 위해 다시 학업에 정진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이른 새벽 정수아는 사단 사령부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짙은 어둠을 밀어내고 험준한 산맥 너머로 여명의 첫 빗줄기가 강철처럼 차갑고도 희망차게 뻗어나오고 있었다. 철혈의 백합은 가장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부대의 새로운 봄을 열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